여러분,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중동 원유 공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죠.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유독 한국만 원유를 확보하고 러시아까지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모든 걸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를 잇는 아주 좁은 바닷길인데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은 불과 33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로 전 세계의 원유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거든요. 지금 이 길이 막혀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로 봉쇄 상태가 이어지면서 선박 통행량이 평소의 약 20%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0%를 넘고 그 거의 전부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유사들이 쓸 수 있는 원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일주일 뒤면 수입 물량이 바닥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연료, 공장 가동, 물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는 아랍에미리트, 바로 UAE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UAE가 왜 한국에 먼저 원유를 주겠다고 나선 건지 그 이유가 단순하지 않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천궁2 미사일 때문입니다. 천궁2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방공 미사일 체계인데요. 쉽게 말해 하늘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해서 격추시키는 무기입니다. UAE는 이미 이 천궁2를 도입해서 실제 전투 상황에서 운용했거든요. 이란이 주변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천궁2를 사용했고 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됐습니다. 높은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경험이 UAE의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무기를 팔면서 쌓은 신뢰가 에너지 협력으로 이어진 거죠. 실제로 한국 정부 특사가 UAE를 방문한 뒤 나온 결과가 놀랍습니다. UAE는 한국을 원유 최우선 공급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이미 확보된 600만 배럴에 이어 추가로 1,800만 배럴이 더해져 총 2,400만 배럴을 최우선으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긴급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추가 물량을 살 수 있는 핫라인까지 구축하기로 합의했죠. 이건 단순한 원유 구매 계약이 아닙니다. 방산 기술이 자원 외교로 직접 연결된 사례거든요. 한국이 미사일을 팔았더니 원유가 돌아온 겁니다. 일본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도 이 구조를 주목하면서 천궁2가 이번 원유 우대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이상의 협력 사업도 확정했고 단순 무기 거래를 넘어서 설계부터 교육,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방향으로 협력 구조를 격상시켰습니다. 이것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움직였는지 느껴지시죠? 그런데 UAE 협력만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전 협력도 이번 에너지 확보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바라카 원전을 들어보셨나요? UAE 아부다비 인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이게 바로 한국이 2009년에 해외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원전 사업입니다. 2021년에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2025년에는 4호기까지 전부 가동을 완료했습니다. 총 4개의 원자로가 다 돌아가는 거죠. 이 바라카 원전이 현재 UAE 전력 수요의 약 2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형 원전을 지어주고 함께 운영하면서 쌓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UAE가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거거든요. 기술로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에너지 안보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앞으로도 이 협력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핵연료 공급, 원전 정비, 디지털 전환, 안전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불리는 차세대 원전 기술도 UAE와 함께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과 UAE가 제3국 원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기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거든요. 한국과 UAE가 이 시장을 같이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방산으로 신뢰를 쌓고 원전으로 에너지를 연결하고 이제는 함께 세계 시장을 두드리는 파트너가 되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을 보면 한국의 산업 기술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외교와 안보를 움직이는 핵심 자산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목에도 나왔죠. 러시아 원유, 한국 온다는 얘기 말입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드리면요. 미국이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막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미 선적된 물량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죠.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같은 아시아 동맹국들이 이 물량을 가져가면 미국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와 정유업계가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SK에너지, S오일, GS칼텍스, HD현대 오일뱅크 등 정유사업자 고위 임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잇따라 회의를 열며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마지막으로 수입한 건 2022년 4월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수입을 끊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카드로 꺼내든 겁니다. 다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업계에서 신중한 이유가 있거든요. 공야상에 떠있는 물량은 미리 품질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금융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미국 제재가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정책이 바뀌면 다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유 설비는 원유 특성에 맞춰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를 쓰다가 다시 바꾸려면 추가 비용도 들죠.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산 원유 확정 도입이 아니라 검토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 자체가 에너지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과 비교해서 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드러납니다. 일본도 중동 의존도가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기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충격이 상당합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실제 에너지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비축유가 있기는 합니다. 민간과 정부 비축분을 합치면 254일분 수준이고요. 한국은 208일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축량만 보면 일본이 조금 더 많은 편이죠. 실제로 일본은 이미 자국 소비량의 한 달치에 해당하는 국가 비축분을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에너지 믹스. 그러니까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구성이 다른 거거든요. 한국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 생산의 30에서 40% 수준입니다. 이 말은 중동에서 액화 천연가스가 덜 들어와도 원자력이 전기 공급을 상당 부분 버텨줄 수 있다는 뜻이죠. 반면 일본의 원자력 비중은 10% 미만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대부분을 가동 중단했다가 천천히 재가동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일본의 액화 천연가스 발전 의존도는 이 때문에 훨씬 더 높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중동산 액화 천연가스 비중이 약 40%에 달합니다. 한국은 같은 중동산이라도 카타르 중심으로 비중이 15에서 20% 수준이고요. 공급망도 상대적으로 더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호르무즈가 막혔을 때 전기 공급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은 일본이 한국보다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산 외교 측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한국이 UAE에 천국 미사일을 공급하면서 원유 우선 공급국 지위를 얻은 반면 일본은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무기 수출 자체가 한국에 비해 제한적이거든요. 일본 언론이 이 상황을 부러워하며 보도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엔 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나라는 지금 상황이 특히 복잡합니다. 대만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반도체 강국이죠. TSMC, 즉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가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중동 에너지 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만의 액화 천연가스 발전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대만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5% 미만입니다. 원전을 늘리기에는 지형적 조건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탈원전 기조가 강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기를 만드는데 액화 천연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고 중동산 비중도 약 40%에 달합니다. 액화 천연가스는 원유보다 비축하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영하 160도 이하로 냉각해서 보관해야 하고 저장 시설도 복잡하죠. 대만의 액화 천연가스 비축량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에 반도체 핵심 소재 문제가 더해졌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헬륨 가스 이야기입니다. 헬륨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인데요. 현재 전 세계 헬륨의 상당량이 카타르에서 생산됩니다. 액화 천연가스 생산 과정의 부산물로 헬륨이 함께 나오거든요. 그런데 카타르도 이번 중동 사태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헬륨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만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는 겁니다.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액화 천연가스,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헬륨. 이 두 가지가 모두 중동 의존도가 높거든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TSMC의 생산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우려 수준이지 확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조 자체가 대만의 상당한 취약점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반도체는 대만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자산이면서 동시에 외교적 방어막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 생산 기반이 흔들린다는 건 대만의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셈이죠. 이제 조선업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사실 이 파트가 앞으로 한국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각국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목받는 루트 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 항로는 러시아 북쪽 바다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백길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점점 녹으면서 통항 가능한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루트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 항로를 쓰려면 특별한 배가 필요합니다. 바로 쇄빙 기능을 갖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에요. 일반 선박은 얼음이 두꺼운 바다를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쇄빙 선박은 선체 자체가 얼음을 깨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배입니다. 문제는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자체 건조를 시도하고 있지만 핵심 부품과 기술 없이는 제대로 구동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러시아가 자체 건조한 쇄빙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 시범 운항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완전한 독자 생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조선소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국내 빅3 조선사가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거든요. 2026년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예상 발주량 77척 중 국내 조선사가 72척을 수주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 수준이죠. 여기에 미국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조선사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이어지는 이 사이클이 한국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2막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위기가 역설적으로 한국 조선업에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큰 그림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기술이 곧 외교고 외교가 곧 에너지 안보가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거든요. 한국은 천국 미사일을 팔았고 그게 2,400만 배럴의 원유로 돌아왔습니다. 바라카 원전을 지었고 그게 UAE와의 오랜 신뢰 관계가 됐죠. 쇄빙 선박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러시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제조업 기술과 산업 역량이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듣는 방산, 조선, 원전이라는 단어들이 사실은 에너지 외교와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던 겁니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도입은 제재 위험과 품질 문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방산 협력에서는
현지 샘역에서는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라는 압박이 커지면서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는 필요하지만 그만큼 비용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는 새로운 표준이 형성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분명한 건 한국이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외교적으로, 산업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였고 기술력이라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읽는 방법이거든요. 에너지, 방산, 조선, 원전. 이 단어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오늘 함께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경제의 흐름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